자, 이제 문학 파트입니다. 문학 파트인데 우리 개념부터 잡고 시작을 할 거고요. 아마 오늘은 개념 잡는데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개념을 잡자. 개념을 잡자. 발음 조심해야 돼. 개념 하면 안 되죠. 개념을 잡자. 자, 문학이라고 하면 언어예술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언어예술은 또 무엇이냐? 자, 국어에서 중요한 것은 이해. 그렇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언어라고 하면은 말과 글을 언어라고 하지요. 예술은 뭡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뭐 하나 빠졌네. 이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 예쁜 거, 귀여운 거, 막 가와이 이런 예쁜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인간다움, 인간적인 것을 아름다움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문학은 풀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말과 글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게 이제 문학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말로 하는 문학은 뭐가 있어요? 말로 하는 문학을 뭐라고 하니? 구비문학이라고 하지요. 구비문학의 뜻은 입구자, 날비자. 자,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거. 이게 아니고. 이건 사랑을 전달할 때는 뭐 입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때 구비문학은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적층문학이라고도 해. 적층문학은 무슨 뜻이냐? 점점점 쌓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사람 이상해요. 그대로 전달 안 하지. 꼭 근데 양념을 뿌려. 그쵸? 나 배고파. 그래? 야, 아까 정현이가 너무 배고프대. 이러고 양념을 뿌리죠. 그래서 구비문학을 적층문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신화, 전설, 민담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신화는 누구 이야기니? 누구? 신화는 신의 이야기입니다. 또는 신적 영웅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전설은 누구 이야기? 용? 용? 전설은 누구 이야기야? 여기서는 이제 능력자들 이야기예요. 능력자들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야. 어느 정도의 어떤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민담은 누구 이야기? 보통 사람. 보통 인간에 관련된 이야기죠. 자, 그러면 결말 부분. 신화의 결말은 어떻게 돼요? 신화의 결말은 나라 세웠다. 뭐 적을 사람 적고 머릿속에 입력할 사람 입력하시고 이거 뭐 중학교 때 뭐 배운 거잖아. 정리하는 거야, 정리. 자, 나라 세운 이야기가 있고 또는 뭐 자연 현상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요. 그렇지? 뭐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왜 까마냐? 그 태양마차가 낮게 날아서. 뭐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이렇게 자연 현상을 의미를 하는, 왜 사막이 됐냐, 왜 홍수가 많아졌냐, 왜 물이 많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설의 결말은 어떻게 돼요? 전설의 결말은 비극적으로 끝나죠. 왜 비극적으로 끝나냐면 그 세계가 이 능력자를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비극, 다 죽거나 어디 이거 뭐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뭐 병실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게 끝나죠. 민담은 어때? 얘는 해피엔딩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결말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거 유무 측면에서 또 따져보면, 자, 신화는 증거가 있니? 있어요. 예. 증거가 있다. 신화는 증거가 있니? 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러고 주영이는 아니요 했는데 증거 있어요. 어떤 증거? 포괄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 포괄적 증거라는 것은 적어야 될 것 같아? 예. 포괄적 증거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이지 않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단군 신화의 증거는 뭐냐? NO! 그치? 예,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이런 게. 그쵸? 구체적으로 증명은 안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 증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설은 증거 있어 없어? 없어요.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는 구체적 증거가 있죠. 그래서 뭐 이 이야기는 뭐 강원도 인제면 인제시에서 나타난 이야기로 뭐 이런 식으로 시간과 장소 또는 공간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자, 민담은 유유 무 확실해? 없죠. 여기는 없습니다. 왜 없냐? 이건 그냥 재미를 위해서 꾸며낸 허구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증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전승 양상, 정승 범위를 따져보면 자, 신화는 전승 범위가 어떻게 돼요? 민족 범위, 민족 단위로 전승이 되거나 지역 단위로도 전승이 되죠. 전설은 지역 단위로 또는 뭐 지명 단위로 됩니다. 조금 작지. 그다음에 민담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어요. 그렇지? 비슷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있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자, 그래서 말로 하는 문학은 구비 문학이고 얘는 적층 문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신화, 전설, 민담이 대표적인. 아니 이거는 뭐 중학교 수준인데? 중학교 때 뭐 했냐? 잤니? 뭐 이 종류면? 끝에가 뭐야? 범위가 뭐지? 생각해봐. 신화는 누가 믿어? 그 나라 사람들 믿잖아요. 그 민족 단위에서 믿는 거고. 증거는 그 지명이고요. 하신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글로 하는 문학을 뭐라고 불러요? 얘는 기록 문학이라고 합니다. 글로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록 문학은 둘로 나눠요. 한문학, 한자 문학, 한문 문학하고 그다음에 훈민정음, 창제, 국문 문학 이렇게 구분이 되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언어의 예술이라고 하면은 말과 글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냥 개념 잡는 거야, 개념.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문학 파트를 공부하니까 개념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질문. 없죠? 중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없어. 자, 그러면요. 문학을 나눠봅시다. 문학의 갈래 나눠보면은 이제 운문문학하고 산문문학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운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운문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운율 있는 문장이라는 얘기죠. 운율 있는 글이다라는 얘기야. 그럼 운율은 뭐니? 운율, 그쵸? 리듬이죠, 리듬. 원래 또 이게 한국 사람들이 또 리듬감도 좋잖아, 그쵸? 둠치, 그치? 안 그래? 학생 중에서 노래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노래 부르는 거는 싫어하겠지만 노래 듣는 건 다 듣잖아. 정희도 노래 듣지? 네. 어떤 노래? 락이요. 락이요? 오, 너 락 듣니? 어디 뭐 헤비메탈?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걔네가 누구였더라? 메탈리카. 그건 아니에요. 아니야? 네. 누구지 메탈리카는? Somebody save me 뭐 이런 거. Somebody save me. 뭐 이런 거. 뭐 아프네. 그러니까 리듬 탄다. 자, 그러면 운문문학에서 리듬이 있는 것들은 시 또는 시가라고 부르죠. 이때 시가는 담배 시가가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시를 쓰면 노래를 했기 때문에 시가라고 하고 뭐 우리 몇몇 친구들은 또 고전시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거꾸로 시에서 리듬을 만들면 운율을 만들면 이 설명을 먼저 해야지. 그러면 리듬을 어떻게 만들어요? 리듬을 만드는 거 반복하면 되지, 그치? 그럼 거꾸로 시에서 반복을 하는 이유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반복을 합니다. 자, 또 반복하면 어떤 효과가 생깁니까? 밥 먹어라, 공부해라. 뭐 지랄한다고요? 밥 먹어라, 공부해라, 씻어라. 강조죠? 엄마가 다 강조하려고 맨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잔소리로 들리겠지만 이게 다 너가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엄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봐서 그치, 엄마도 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거는 엄마들도 옛날에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 10여 년 후, 뭐 20년 후에 아이들한테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이게 나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구비전승 되는 겁니다. 네? 구비전승 되는 거라고요. 네. 맞잖아. 구비전승 되는 거잖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있잖아요. 예. 아마 우리 100년 후에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들을 테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 그렇지? 한속봉 이야기도 맞잖아. 엄마는 떡을 쏘고 아이는 글을 쏘고, 그렇지? 엄마가 떡을 쏘는 이유가 뭐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네? 네? 우리는 이런 민족입니다. 네, 구비전승의 민족. 자, 그래서 시위 또는 시가에서 반복하는데 그럼 무엇을 반복시킬 것이냐라고 정리를 또 해야 되겠죠? 세 가지 반복해요. 세 가지. 먼저 글자 수를 반복한다. 글자 수를 반복하는 것을 음수율이라고 하지요. 소리음, 숫자율 반복, 음수율입니다. 자, 그럼 음수율은 뭐가 있어요? 3, 4조, 4, 4조, 7, 5조 이거 있죠? 그 다음에 뭐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3, 3, 2조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다. 자, 그 중에서 7, 5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민요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김서월 시인, 김서월이 이런 뭐 진달래꽃 같은 경우 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 들이우리라. 글자 개수가 757로 나가요. 그래서 김소를 뭐 민요시인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우리말 음수를 굉장히 거의 최초일 겁니다. 일단 민요가를 갖다가 시를 쓴 게 1920년대 30년대 활동을 했으니까 이게 음수율이고요. 그 다음에 의미 단위를 반복을 하기도 해요. 의미 단위를 반복하는 것을 음보율이라고 하죠. 소리 보따리 반복. 그래서 노래로 치면은 마디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치?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3음보율이 있고요. 4음보율이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우리가 방금 진달래꽃을 했는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들이우리다. 자, 노래로 치면 세 마디씩 끊어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얘는 3음보 율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 위치를 반복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위, 율. 소리 위치 반복이죠. 자, 원래 이 음이율에 대한 개념은 한시에서 나오는 건데 한시. 음이율은 다시 두운, 요운, 가군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한시를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시를 구분할 때는요. 한시는 정형시예요.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글자 개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5글자로 쓰는 것을 오원시라고 그러고 4줄로 쓰는 것을 절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음이율을 따져보면 두이 뭐냐? 이제 두는 머리 두자. 그래서 앞에 소리를 비슷한 소리로 맞춰줘. 이걸 두. 요는 허리 요자.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소리를 맞춰주면 요은. 각은 끝각자. 끝에를 맞춰주면 가군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두운과 요운, 뭐 두운 맞춰주는 것도 있긴 있으나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두운하고 요운에 관련된 문제는 거의 볼 수가 없다. 특히 요운은 안 나와요. 이거 맞추기 힘들어 우리말은. 그러면 뭐가 나와? 가군. 왜 가군이 나옵니까? 우리가 문법을 공부했지만 어미 변화 우리는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어미를 맞춰줘서 리듬을 만들지요, 그랬지요, 집에 갔지요, 재미없지요, 예, 여 이렇게 맞춘다는 얘기죠. 재밌냐? 다행이구나. 초딩들은 국어가 재미없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니들이 국어를 책을 안 읽어서 그래, 글을 안 읽어서 그래 이것들아. 재미없다고요, 빽! 좀 당황스럽더라고. 뭐 어쩌라고 뭐 책 읽는 거를 싫어하는데. 선생님 국어 공부 재미있게 하고 싶어요. 너는 책을 읽니? 아니요. 국어는 기본적으로 책을 읽어야 된다. 싫어요! 뺑! 어쩌라는 말이야. 자, 질문. 그래서
시에서 운율을 만드는 것은 반복이고요. 음수율, 음보율, 음율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군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시면은 됩니다. 이게 다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 동안 국어를 공부하면서 10파트에서 운율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꼴랑 요겁니다. 이거 갖다가 적용을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작품을 주고 뭐 음수율, 음보율, 음이율을 파악해라 그런 문제는 안 내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고,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계산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고, 지문을 준 다음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사문보 율격으로 그때 되면 보기를 통해서 그때 되면은 세 마디로 끊어지는지, 아니면 뭐 사사조다 그러면은 글자 수가 네 글자 끊어지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즉 개념을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자, 질문 없어요? 뭐 몇 번씩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치? 자, 산문문학은 무슨 뜻입니까? 줄글이죠, 줄글. 그래서 여기에는 뭐 소설, 수필, 희고, 그 다음에 비평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관건은 소설이죠, 소설. 예. 소설은 허구적 이야기, 그리고 소설은 갈등 문학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소설하면은 주, 구문, 인사배 요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신형이죠. 그래서 주제, 구성, 문체가 소설의 3요소고 인물, 사건, 배경은 구성의 3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특히 뭐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에서는 주제 묻는 문제 안 나오고요. 왜 안 나오느냐? 작품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토막 쳐서 나오니까, 그치? 뭐 고등어 토막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체를 잘 몰라요. 그쵸? 여러분들 돼지고기 먹을 때 토막 쳐서 먹지? 돼지의 전체 모양은 알아? 여러분들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이 돼지의 전체 모습은 무엇일까 상상하면서 먹습니까? 아니죠? 네, 똑같은 거예요. 시험 문제 풀 때에는 이게 부분적으로 나오니까 전체 윤곽이 안 잡혀. 그래서 주제 묻는 문제를 안 냅니다. 주제에 관련된 문제를 내고 싶으면은 박스를 줘요. 근데 박스 안에 주제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거지, 그냥 거저주는 문제. 자, 그러면 문체는 무엇인고 하니 글을 쓰는 타입인데요. 소설에서 문체 문제는 기껏해야 뭐 간결체 아니면 만연체입니다. 요거 두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간결체는 뭐냐면 호흡이 짧다, 즉 문장이 짧은 거. 만연체는 뭐냐면 호흡이 길다, 즉 문장이 긴 거. 그 문장이 얼마나 기냐.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 같은 경우에는 한 단락이 한 문장. 이상의 날개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단락이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지요. 그런 거, 호흡이 길다 이런 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적인 부분을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이루어집니다. 발단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 발단. 희경아, 발단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군법. 네. 자, 소개. 이야기 시작이니까 소개해줘야 되지, 그치? 자, 기본적인 거 생각하면 됩니다. 다, 나머지는 다 적용용이니까. 뭘 소개해줘? 당연히 인물 소개해주죠? 당연히 배경 소개해줘야지, 그치? 전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자, 소설은요, 기본적으로 소설은 갈등 문학을 얘기를 했지, 그치? 갈등이 뭐니? 갈치등? 갈치등, 갈등. 맞잖아. 갈등이 뭐예요, 갈등? 갈등이 뭡니까? 갈등, 다툼이죠.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과의 어떤 다툼을 갈등이라고 하는데, 갈등의 유형은 내적 갈등이냐 외적 갈등이냐 있죠. 내적 갈등이 뭐예요? 짜장면을 먹어? 짬뽕을 먹어? 에라, 그냥 짬짜면 먹자. 이게 갈등이죠. 고민하는 게 갈등이고요. 내적 갈등이고요. 외적 갈등은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영화를 볼 때는 다 외적 갈등에 해당이 됩니다. 내적 갈등과 관련된 영화가 있나? 없는 것 같아요. 내적 갈등, 만약에 내적 갈등으로 영화 만들면 재미가 없지. 짜장면 먹을 건지 짬뽕 먹을 건지 고민하는데 그게 관객이 재밌어요? 재미가 없잖아. 이거 부어 먹을까? 찍어 먹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뭔 재미인데 그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부터는 뭐가 시작되느냐? 갈등이 시작. 위기는 갈등이 고조. 고조라는 말은 고조 할아버지도가 아니고요. 내래 고조, 그 고조도 아니고요. 점점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정은 최고죠. 사람 이름 같다, 그치? 최고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지? 왜? 어? 제가 자꾸 농담 치는 거는 이게 연상도 돼요. 그 단어 연상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외국 친구들하고 수업할 때 이렇게 농담 치거든? 그럼 바로 혼자 웃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언어가 좀 이렇게 뭐랄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언어 능력이 좀 많은 친구들, 어휘력이 많은 친구들이죠. 연상해서 웃을 수 있다는 거는. 네. 결말은 뭐 해결입니다. 해소.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소설은 일반적으로 이런 관계를, 이런 과정을 다 가지고 있어. 이게 없으면 소설이 아닙니다. 다만 이 순서를 바꿀 수는 있어요. 순서는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추리소설 같은 경우 위기가 먼저 나오죠. 그치? 위기 1이 있고 위기 2가 있어요. 그 추리소설 같은 경우에는 첫 장면부터 누군가 죽어야 돼. 안 죽으면 추리소설 아니잖아. 명탐정 코난 그 만화도 봐요. 응? 처음부터 누가 죽잖아. 그쵸? 안 죽으면 이상한 거야. 그치? 그래서 위기부터 시작이 돼서 이 사건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점점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는 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소설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네. 수필의 경우. 수필은 여러분들 신변잡기란 말만 기억하면 되지. 그치? 원래 이 수필의 특징이 신변잡기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잡스러운 일을 기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변잡기란 말을 풀으면 자신의 일이니까 고백적, 경험적, 주변의 일이니까 뭐 소재 제한은 없습니다. 소재 제한은 없고요. 그다음에 잡스러운 일이다 비전문적이고요. 그다음에 일을 기록했다 사실적입니다. 자, 신변잡기라는 말 자체가 수필의 특징이지만 그 말 뜻을 알고 있으면 수필의 특징이 쭈르륵 잡힙니다. 네. 있는 것도 있어요. 어? 소재 제한이 있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수필은. 쓰고 싶은 거 다 쓰는 거야. 뭐라고요? 다른 것 중에 문학 중에 소재 제한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어디 있어? 근데 왜 따로 적어줘?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로워. 예.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거 다 쓰면 관계 없는 거 다 써도 되거든. 그러니까 소재가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다른 장르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에 소재에 제한이 없다. 근데 소설 같은 경우는 좀 제한이 따르죠.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서 써야 되잖아. 북한에서 자유 찬양, 뭐 김정은 나쁜 새끼 이 소설 쓰면은 댕공. 요즘 중국도 지금 사상 통제하고 막 검열 막 들어갔어요. 지금 중국에서 네이버하고 다음 접속이 안 된대. 하도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었으니까 한때 판빙빙 막 감금설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교민들이 아우성치고 있어요. 다음 카페나 블로그에서 물건 팔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접속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소재 제한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 근데 이제 수필 같은 경우에는 제한은 없죠. 이건 내가 쓰고 내가 보면 되잖아. 일기 같은 경우. 뭐 있어요? 없어요? 일기다 막 욕 써도 돼. 이 개새끼 나쁜 새끼를 써도 됩니다. 누군가 보게 되면은 뭐 문제가 되겠지만 이기도 막 그래? 뭐 일기 쓰면 욕하고 그래요? 그럼 욕 언제 하니? 노래방에서 그치? 야 이 새끼야! 이렇게 그죠? 아니야? 인간적이다 당나귀기! 해야 돼요 그런 거. 그런 거 해줘야지 스트레스가 풀리지. 그럼 희경이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 그것도 좋죠. 바로 인정합니다. 예, 자는 것도 괜찮습니다. 좀 맛있는 거 먹고 배가 좀 빵빵히 부르면은 자면 됩니다. 우리 집 개새끼가 그러거든. 그 간식 많이 처먹으면 배 볼록 튀어나오고 막 이 뒹굴뒹 엎드려 자는 것도 아니야. 꼭 이렇게 누워서 자. 뒹굴뒹굴 하면 자요. 자, 희곡 시나리오 포함. 나중에 뭐 할 때 다시 설명하지만 희곡은 소설 읽는 것보다 더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읽는 방법 얘기를 안 했구나. 이따가 설명할 텐데 희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서술자가 없어요. 서술자가 없다는 점. 그리고 항상 현재형으로 씁니다. 희곡과 시나리오는 현재 진행형 문학입니다. 자, 비평은 2, 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2, 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 파트 앞에 보면은 설명하는 글들이 나와. 그
그게 비평이에요. 뭐 20년대 문학은 어쩌고 저쩌고. 뭐 김소월의 문학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다 비평문이에요. 즉 문학 작품에 대한 평가와 설명이 비평문이고요. 얘는 비문학 파트 읽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카바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 방법을 또 적용을 시켜 봅시다. 이미 여러분들 수업한 친구들도 있고 아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자, 시를 분석할 때 먼저 시의 종류를 알아야 되겠네요. 내용과 형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형식은 글이 써져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치? 간단해.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어요. 자유롭게 쓰면 자유시, 줄글로 쓰면은 산문시, 그 다음에 정해진 형태대로 쓴 것은 정형시죠. 요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운율을 구분하면 자유시와 산문시는 내재율. 왜 내재율이냐? 이게 멀리서 봤을 때 그 리듬감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럼 읽어봐야 돼. 그래서 안에 있는 리듬이다 이런 뜻이고요. 정형시 같은 경우는 외형률에 해당이 되죠. 멀리서 봐도 줄 맞춰 썼기 때문에 이게 보여. 그치? 뭐 4, 4조, 3, 4조 딱딱딱 줄을 맞춰서 쓰기 때문에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으로 분류할 때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인데요. 서사시하고 극시는 안 배운다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극시의 특징은 자, 시의 목소리를 화자라고 합니다. 시의 목소리가 2명 이상, 그래서 대사를 주고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연극적인 요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극시야. 이게 다예요. 극시에 대한 설명은. 서사시는 사건을 노래한 시인데 우리 현대문학 또는 뭐 고전문학을 통틀어서 서사적인 내용이 있는 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사시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잘 안 배워. 문학 파트에서는. 그럼 어디서 배우냐? 신화로 배워요. 신화는 다 서사시야, 서사시. 근데 이거를 산문으로 배우죠? 저희가 안 배워요. 단 이런 건 있어. 서사적. 이 시의 특징은 서사적이다. 서사적이란 말은 그 이야기가 있는 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99%는 다 서정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정시는 뭡니까? 정서 표현을 한 거죠. 정서 표현이니까 이 정서를 다른 말로 하면은 기분. 주영아 지금 기분이 어때? 멍 때리고 있어? 어? 멍 때리니까. 집에서 개불을 또 어떻게 불러요? 어? 설탕이야 이름이? 흰색이니? 네. 바로 할 수 있어. 아니 흑설탕도 있잖아. 흑설탕. 각설탕도 있고 이건 좀 브라운 설탕도 있죠? 있어 진짜. 어쨌든 푸들 키워요. 푸들이 푸들푸들. 아니요, 작은 거. 너무 작은 거 아니고요. 원래는 굉장히 작은 푸들인 줄 알았는데 3kg짜리인 줄 알았는데 커지더라고. 그래서 거기 분양받을 때 속였어. 완전 그 작은 거를 토이 푸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름을 처음에 토프라고 했거든. 토프. 발음하기 그래서 발음하기 어려워가지고 토프. 그래서 토토라고 불러요. 토토. 근데 얘가 점점점 3kg에서 4kg 되고 5kg 되고 6kg 되고 7kg 된 거야. 뭐지? 네.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이게 토이 푸들을 들어서 갖고 왔는데 이게 토이가 맞나요? 그 의사 아주 이상한데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보니까 이제 미니 푸들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토이 다음에 미니, 그 다음에 중간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푸들이 이제 4가지 종류. 스탠다드는 되게 크죠? 몸무게가 20에서 25kg야. 그런 거 집에서 어떻게 키우냐? 똥 싸면 와. 나 우리 집 똥도 내 똥보다 더 많이 싸는데 씨. 이만큼씩 막 씨. 20kg면 7kg가 이만큼 싸는데 20kg면은 3배? 그러니까 대형견은 솔직히 아파트에서 키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7kg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괜찮은데 다행히 많이 안 짖어서. 큰 거래요? 응? 큰 거래요? 다 컸어 이제. 지금 3년 됐으니까 다 큰 건데. 그러니까 미니 푸들이에요. 토이 푸들인 줄 알았는데 미니 푸들입니다. 더 크면 안 되고요. 어디까지 했지? 정서 표현입니다. 지금 주영의 기분은 멍 때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서정시는 뭐다? 화자의 기분을 표현한 게 서정시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 분석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세 가지 틀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먼저 정서를 파악하시고요. 그러니까 정서는 기분이니까 이게 직접 제시 또는 간접으로 제시가 됩니다. 직접 제시는 직접 말해. 뭐 외롭다, 슬프다, 괴롭다, 기쁘다 이런 식으로. 간접은 분위기 잡아주죠. 그죠?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고 나는 개똥 밟았네. 그럼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쁘겠지. 이렇게 읽어보면은 화자의 정서, 기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왜? 기쁘다, 나쁘다, 왜? 이거 찾으면 되죠? 이게 태도 찾는 거예요, 태도. 태도, 어조, 분위기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현기법을 정리하라. 표현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게 6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비유법. 비유법은 뭐예요? 비유법? 비유상의? 아니죠? 예. A랑 B의 공통점이 있으면 공통점을 근거로 해가지고 A를 B로 빗대어 표현하는 게 비유법입니다. 앰뷸런스. 비유. 미안하다. 자, 그래서 비유법에는 뭐가 있어요? 직유법이 있죠.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많이 씁니다. 직유법. 그쵸? 많이 쓰지, 정연아? 그렇지. 욕쟁이들. 여러분들 친구 중에 우아한 친구들이 있어요. 욕쟁이 친구들이 있는데 직유법하고 은유법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 뭐뭐같이 다 직유법입니다. 은유법은 A는 B다 이런 형태죠. 이런 개식기야. 이게 다 은유법이에요. 아 진짜요? 이 개년아. 이게 다 은유법입니다. 이 개같은 놈아. 이건 직유법이에요. 이 개놈아. 이거는 은유법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친구들 욕할 때 넌 지금 직유를 썼구나. 너 직유 2번 썼고 은유 3번 썼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 맞잖아. 실생활에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공부를 해야죠. 그치? 국어는 우리말이니까 바로바로 적용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의인법, 활류법. 자, 의인법은 사람처럼 대하는데 감정하고 신체 일부를 빗대어 표현하면 의인법이라 얘기를 했지요. 자, 문학적인 겁니다. 문학적. 생물학적인 것은 뭐 식물도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치? 뭐 날카로운 거 갖다 대면은 이렇게 뭐 파장이 이렇게 막 나온다며. 그치? 잘 몰라요? 그리고 뭐 농작물 키울 때 뭐 클래식 틀어주고. 그지? 부정부정해주는 거 아니야? 좀 크게 키우고 싶으면 락음악 아니 진짜 그게 달라진다는 사이즈가. 그래서 이거 우리도 뭐 락음악 들으면 뭔가 막 심장이 막 뛰죠. 이게 막 쾅쾅쾅 되니까 어떤 애들은 시끄러워 하겠는데 어떤 애들은 둠칫 이게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리듬을 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식물도 뭐 그렇다고 합니다만 문학에서는 우선 감정은 사람만 갖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뭐 코스모스가 웃는다라고 하면은 의인법 이렇게 되죠. 코스모스가 손은 든다 그러면 신체 벗기 때문에 신체를 비유했기 때문에 역시 의인법. 화류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생물을 생물로 표현하는 거, 그렇지? 뭐 바위가 달린다 이런 것들이 활류법입니다. 왜? 바위가 달릴 수 있지. 언덕에서 바위가 달리죠. 그러니까 바위가 굴러가는데 그래서 바위가 달려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대유법 일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표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야, 걔네는 왜 해체했냐 근데? 해체했냐? 걔네 해체했잖아. 그리고서 현아가 솔로로 나왔던 거고 솔로는 또 연애한다고 또 쫓겨났고 포민이 괜찮았는데. 대유법이고요. 자, 일부분 들어서 전체 표현하는 대유법. 그래서 고전시가 많이 나오지. 뭐 산천, 강호, 뭐 강사 이런 게 다 자연을 표현합니다. 이런 게 다 대유법이에요. 대유법 다시 뭐라고 했어? 일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거. 자, 제유법도 있죠. 제유가 뭐니? 숙제 누가 안 했어? 제유? 제유가 뭐야, 제유? 잘 몰라요? 제유는 여러분들 그냥 흔히 생각하는 상징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비유법은 공통점이 있는 비슷한 속성이 있어서 빗대어서 표현하는 건데 제유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의미를 갖게 돼요. 뭐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뭐 십자가는 뭐 기독교 이런 거. 원래 십자가가 무슨 뜻입니까, 이거? 병원. 진짜? 이거는 고문 형틀이에요, 형틀.
그렇네. 형틀이야 형틀. 이거는 매달아 놓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조선시대도 있었는데 아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곤장 칠 때 보면 이게 십자가 모양이잖아. 십자 모양이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고문이나 형틀인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종교적인 상징이 돼버린 거죠. 이런 것을 제유법이라고 합니다. 자, 비유법 이거 말고도 뭐 환유 뭐 등등등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대꾸법 알고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 심었는데 팥 나니? 어떻게? 아니 콩 아니에요? 팥이 다르지. 너 콩밥하고 팥 에이 콩하고 팥은 다른 거다. 네. 너 이과라며? 네. 콩하고 팥은 다른 거다. 네. 네. 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모른다. 나는 문과라서 나는 모른다. 자, 대구법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서 비슷한 문제 한 번 더 반복시켜 주죠. 그럴 때 생겨나는 효과는 뭡니까? 반복하니까 운율과 의미 강조가 되겠습니다. 반어법 반대로 말하기. 여러분들 시험 못 봐요. 엄마가 잘한다 잘해 뭐 이런 것들 그치? 예, 반어법. 역설법. 역설은 거꾸로 설명하는 방법. 좀 더 설명하자면 논리 모순을 이용하죠. 논리 모순이라는 것은 긍정으로 시작했는데 부정으로 끝나거나 부정으로 시작했는데 긍정으로 끝나는 경우. 그러니까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설법이에요. 거꾸로 역자를 써서. 그래서 뭐 소리 없는 아우성, 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런 것들이 역설법입니다. 그래서 역설법을 쓰기 위해서는 시인들이 좀 이렇게 통찰력이 좀 있어야 돼. 여러분들도 역설법을 씁니까? 응? 속담도 많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게 역설법이잖아. 발이 없는데 어떻게 천리를 가요? 그치? 말이 안 되는 것. 논리 모순이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진리나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에 거꾸로 역자를 써서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도치. 문장의 순서를 바꿔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는 또 뭐지? 비유, 대구, 반어, 역설, 도치, 서리법. 서리법은 알면서 묻기. 희경이 많이 쓰니? 서리법? 되게 재수없지 않니? 뭐 이런 거. 야, 이거 맛있지 않아? 뭐 이런 거. 물어봤던 것 같은데 서리법이랑 문답법이랑 차이가 뭐였죠? 에이, 문답법은 지가 묻고 지가 답하는 게 근데 문답법. 지가 묻고 지가 답하는 건 자기가 답을 알고 있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를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지, 진짜. 그리고 진짜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답법은 지가 질문을 던지고 풀이 과정을 보여주고 답을 해주거나 아니면 독자로 하여금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제 질문 형태로 던져. 그게 문답법입니다. 서리법은 본인이 알고 있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독자로 하여금 공감하기 위해서 던지는 표현 방식이 서리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영이도 많이 하잖아, 친구들한테. 야, 이거 재밌지 않냐? 너는 재밌다고 느꼈는데 이것을 의문형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문형으로 설명했으니까 설의법이죠. 이해되죠? 질문. 그래서 이거 말고도 표현기법, 표현법이 많이 있는데 주로 나오는 표현법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를 읽어나갈 때 이 세 가지 틀, 정서, 파악, 외, 표현기법, 정의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라는 것도 전개 방식이 있어요. 시상전개. 시상이라고 하면 시의 심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심상이라고 하면 마음의 코끼리, 그치? 코끼리 장님 만진다가 아니죠.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 그러니까 중국 고사 알고 있죠? 이해되니? 예, 그래서 이거 내용 알잖아요. 그 4명의 장님한테 중국 황제가 코끼리 갖다 놓고 코끼리가 앞에 코끼리가 있다. 코끼리가 무엇이냐? 뭐 기둥입니다, 뱀입니다, 벽입니다, 새끼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심상이란 말이 생겨났고요. 이게 이제 이미지를 뜻합니다. 그럼 시에서 심상, 시에서 이미지는 뭐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 다음에 공감각. 이것이 시의 심상이고, 얘네들은 뭐 공감각 빼고 얘네들은 오감이라고도 하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5가지 감각입니다. 그러면 시의 화자가 심상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독자로 하여금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심상을 사용합니다. 오 태양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 뜨거운 태양
이게 더 느낌이 온단 말이죠. 질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읽어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뭐 시는 어렵지 않고요. 자, 그래서 시의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소설 정리를 또 해봅시다. 소설을 분석하는 방식.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재미로 보는 거, 자, 이 달라 독법이. 집에서 소설을 재미로 볼 때는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그쵸? 재미없는 부분은 좀 넘겨가면서 재미있는 부분을 집중해가면서 보면 되는데, 문제 푸는 독법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정보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정보 뽑는 방식으로 봐주셔야 되고, 두 가지 틀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어나갈 때 뭘 하느냐, 서술상 특징을 잡으라고 얘기를 했죠. 자, 소설에서의 목소리는 서술자라고 하지. 사건을 풀이해주는 사람 서술자야, 그쵸? 그래서 서술상 특징은 역시 다시 두 가지, 인칭 확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묘사 부분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칭은 1인칭과 3인칭이 있습니다. 1인칭을 다른 말로 하면 뭐니? 작품 속 서술자 이런 말 튀어나오죠, 보기에서. 그쵸? 그러니까 이 말 뜻을 몰라가지고 더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1인칭, 뭐 3인칭이란 말은 알고 있는데 작품 속, 작품 밖 이 말을 몰라서 또 틀리기도 합니다. 그렇지, 주영아? 아니야? 저번에 한번 틀렸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작품 속 서술자는 뭐다? 나다, 나. 그쵸? 나가 있으면, 나가 있잖아. 있으니까 작품 속 서술자고요. 그래서 주인공 시점이 있고요. 관찰자가 있습니다. 너무 뻔해. 나가 지 이야기하면은 1인칭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은 관찰자. 너무 뻔해요. 그리고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에는 또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우리 엄마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예, 당숙 뭐 이런 거. 뭐 최만식의 치숙. 치숙은 어리석은 아저씨라는 뜻이거든. 그 제목 자체에 그 대상이 드러나. 그러니까 주인공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자, 3인칭은 뭐라고 명을 합니까? 작품 밖 서술자. 나가 없죠. 자, 그래서 3인칭은요 역시 관찰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습니다. 이때 3인칭 관찰자가 독자와의 거리가 가장 멀어요. 독자와의 거리가 가장 멀다. 왜 뭐냐? 작품이 있고, 자, 만약에 나가 있다고 합시다. 그 1인칭이죠? 그럼 독자가 이제 읽는데, 바로 전달이지, 뭐. 그치? 서술자가 그냥 바로 전달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3인칭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3인칭은 작품을 보고 해석한 다음에 토스를 해줘야 돼. 그래서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3인칭 관찰자인 경우에는요, 말과 행동만 묘사를 해. 말과 행동만 묘사를 하기 때문에 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은 말과 행동 플러스 어떤 거? 심리까지도, 인물의 생각까지도 전달을 해주죠. 그래서 전지란 말이 무슨 말? 완전 전자에다가 알지자. 다 안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신의 위치에서 인물의 심리를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잡아야 돼, 인칭은. 인칭을 안 잡으면은 서술상 특징 묻는 문제 틀리고, 그리고 인칭 잡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나가 있는지 없는지. 나가 없으면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묘사 부분도 역시 인물 묘사하고 배경 묘사 따져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묘사에 왜 신경을 써야 되냐면 묘사를 통해서 분위기 잡아주니까, 작품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묘사이기 때문에 인물과 배경 묘사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해라? 끊어 읽어라. 끊는 기준은 시간이 달라지면 끊고 공간이 달라지면 끊고, 이게 배경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인물 나오면 끊고, 끊어가면서 뭐 해라? 인물 정리해라. 누구랑 누가 왜 싸우는가? 그치? 뭐 때문에 싸우는지 정리해라. 이렇게 하면은 뭐 여러분들 이렇게 어차피 소설이 전문이 안 나오고 톱막쳐 나오니까 정보 뽑아내는 기준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뭐 문제하고 연결해서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호칭 정리.
그렇죠? 호칭 정리만 해주면은 크게 어려운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는 분석 틀이 세 가지요. 정서, 외, 표현 기법. 소설은 분석 틀이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 적용하는 연습 우리가 같이 해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필은 어떻게 읽어라? 그냥 읽어라. 이거 수필 읽을 때 시처럼 읽으면 돼요. 수필이 서술자가 아니라 수필도 화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때 화자는 지은이 자신이죠. 그치? 여러분들 친구 중에 지은이 있어요? 네. 오, 그래? 옛날에 그래? 20년 전에 사귀었던 애가 지은이었는데 잘 사나? 네, 잘 살고 있는 걸로. 네.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는 걸로. 그래서 지은이 자체가 화자 자신이 지은이이기 때문에 뭐랄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변잡기죠, 그죠? 그거 알고 있으면은 수필의 특징이 다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수필은요 보통 경수필이 있고 중수필이 있는데 보통 경수필, 그쵸? 중수필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잘 안 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비문학적인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논리적인 글이라 경수필이 자신의 어떤 에피소드, 경험담하고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요게 좀 문제가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희곡과 시나리오는 현재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되는데 희곡하고 시나리오는 이미 끊어져 있어요. 따라가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서술자 없습니다. 얘는 현재형 문학이에요. 서술자 없고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만 이루어진 것들. 뭐 요 정도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질문. 없니? 자, 그래서 뭐 짤막하게 1시간 동안 뭐 문학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거를 적용을 해서 지문을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끝! 싫어? 아니요.